김수민의 뉴스 밑장. 전국민 호구 시대에 발맞춘 호구 왓 학교.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만나는 김수민입니다. 전국민이 호구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 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현 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어지간한 뉴스는 다 묻히게 돼 있어요. 정말 최근에 글쎄 일을 얼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굉장히 고생이 많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이런 시국에서도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는, 정은경 이상의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이분이 다선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미애를 위시한 이분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의도는 뻔히 보이는 행동들이 있는데 결과는 그 반대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검찰에서 증권 합동 수사 이게 직제 없다고 해서 없애버렸는데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인원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막지 못하고 있고, 이성윤이라고 대놓고 법무부 딸랑이 노릇하고 있는 검사 하나 있잖아요. 이 검사를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상명하복에서 깨어나라 이런 식으로 검찰에 얘기한 게 웃기는 것이, 이성윤이 자기 밑에 있는 검사들의 현장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위로도 치받지만 밑으로도 누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아래로 다 포위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성윤도 증권수사 인력 보강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윤 씨는 그 검사를 오래 할 생각이 없나 봐요. 그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검사답게 하십시다. 검찰총장한테 치받아도 좋고 부하 직원들 무시해도 좋은데 원리 원칙에는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은 그냥 추미애 장관 따라하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한 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휘두른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사고를 쳤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 수사가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는데 13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워낙에 복잡한 사건이라서. 근데 뭐 이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가 많은데 그건 수사 안 하고, 아니 그렇게 치면은 김기현 전 시장 쪽 반대편에 있는 건설업자도 얼마 전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은 그것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죠. 김기현의 비위가 있든 없든 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차라리 대통령이 당 내에서 누가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천 작업은 어쨌든 당에 정해져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했다, 그것도 비겁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약을 만들어준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을 만들어준다. 글쎄 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당내 경쟁자한테 자리를 줘가지고 경선을 안 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역량이 있는 후보면 경선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당에서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청와대 인사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이 심각한 사건입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재판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함부로 묻어둘 수 없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무슨 개인정보의 수호자인 것처럼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국회에서 자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줘야 되는 그 법률이 있는 거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공소장을 국회에서 요구하면 법무부가 제공을 하게 돼 있는 이 제도는 어디서 누가 만든 것이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기소 비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권한도 있지만 기소 권한도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검찰개혁은 기소 법정주의와
기소 배심주의로 이것들을 깨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정작 이거는 도입이 안 되고 있고 다른 걸로 자꾸 곁다리 검찰 개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기소 비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비밀에 붙여지는 게. 그래서 공소장을 공개를 하기로 돼 있고 실제로 저도 공소장을 입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입수된 것이 퍼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피고인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조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가나다라 중에 하나 넣고 땡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업체 이름까지도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물론 그것은 다른 정보하고 포개했을 때 재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리고 줍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가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이거 공적으로 다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생활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이죠. 정작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자본, 재벌이 그렇게 원해왔던 국민 정보를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주도로. 그래놓고는 공소장은 비공개예요? 추미애 의원 국회 출신 맞아요? 국회의원 겸직 장관 맞습니까? 다선 의원이면 국회가 집행부에게 경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분개를 해왔을 텐데 본인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때려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이런 창피가 어딨어. 저는 조국 사태 때도 정말 화가 났던 거는 조중동이 보도를 주도하는 거. 이게 화가 났어요. 이게 안티 조중동 운동했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에 타격이 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족같은 조선일보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해가지고 한겨레 김의겸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동아일보 위신 세워주는 짓거리를 자기 명예 실추시켜가면서 해왔다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공소장 공개 제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 의원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탄핵에 대해서 사죄를 하면서 친문 세력한테 잘 보여가지고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운 거죠. 어쨌거나 크게 걱정 안 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시도와 사뭇 다르거나 심지어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여 성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됐다, 자충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렇게 티핑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추 장관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 번째 탄핵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드립니다. 대통령 탄핵보다 장관 탄핵은 훨씬 쉽습니다. 과반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면 장관은 탄핵 소추안 통과가 되고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마찬가지로 가리겠지만 직무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건 국회 의결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과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합심하면 과반만 넘기면 추 장관은 탄핵이에요. 생애 세 번째 탄핵에 연루될 건지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전에는 역풍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큰 사건이 없다면요. 총선 직후에는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농림부 장관 김재수 씨죠. 그 사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쌩 깠죠.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안은 달라요. 직무 정지가 바로 됩니다. 기준은 똑같은 과반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최강욱 씨입니다. 최강욱 씨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을 끊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온 것인데 이거는 이제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종합 세트에 가까운 그 혐의들을 뚫고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두 번 끊어줬어요. 2017년 10월에 끊어준 게 있고 2018년 8월에 끊어준 게 있거든요. 내용이 다릅니다. 자, 1차 확인서는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일했다라는 거고요. 2차 확인서에서는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8일 이렇게 길어져요. 4개월이 더해진 건데 그럼 4개월 동안에 더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원래 매주 2회 총 16시간으로 돼 있던 것이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이 됐다. 네, 총 16시간이 총 368시간으로 확 불어납니다. 4개월 더 늘어난 거에 불과한데. 자, 이게 검찰에서 파일 같은 걸 이제 증거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예요. 조 전 장관의 내용을 써줬고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인장 찍어서 발급만 해준 겁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그런데 그것을 받은 조국 가족이 다시 그걸 고쳐가지고 내용을 바꾸고 시간을 확 늘린 거죠. 그 다음에 인장은 오려서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증거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지금 조국이나 최강욱 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이 없어요. 그리고 최강욱 씨가 일했던 그 법무법인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라고 확인서를 써줬던 그 법무법인은 그렇게 큰 법인이 아닙니다. 변호사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다 파악을 해보면 거기에 왔다 간 사람, 특히 인턴이랍시고 왔다 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이 김호창인지 뭔지 사교육 관계자가 얼쩡거리면서 계속 되도 않는 실드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치고 있잖아요. 이 양반 주장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느냐 하는데 그러면 그 조 전 장관 아들 말고 다른 인턴은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거 확인서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몇 명이나 받았는지 한번 밝혀보시죠. 그리고 봤다는 사람이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봤다는 사람이 이상한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은 동양대 문제도 그렇고 키스트는 뭐 빼박이 됐죠.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2번 출석한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키스트 측에서도 조형물에 들어가 있는 관계자 명단에 조국 전 장관 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계자는 보직 해임됐어요.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그 연루자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법무법인에서의 아들 인턴 문제까지 불거져 나온 건데 이 2장의 인턴 확인서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조작. 이 댓글이 과간입니다. 이 포탈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가지의 상이한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베스트 댓글부터 보니까 첫 번째는 뭐가 죄냐? 이거예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논리는 가짜뉴스답니다. 하나만 해. 가짜뉴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인데 그게 뭐가 죄냐고 하든지.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죄라고 한들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더 잘못한 놈들도 많은데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말이 하나도 안 맞죠? 첫 번째 죄가 아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다. 세 번째 죄라고 한들. 단일화가 이럴 때는 정말 안 됩니다. 이게 황우석 사태 때도 그랬어요. 황우석 사태 때도 황 박사님은 절대 논문을 조작하실 분이 아니다. 와 논문이 좀 조작됐으면 어떻냐. 원천 기술이 있는데 라는 황빠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갈라져 있는 줄 모릅니다. 싸워야 될 것은 자기들끼리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최강욱 씨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최강욱 씨가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이거예요. 이 불감증이었다. 그냥 이렇게 선의로 사심을 실어서 끊어준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그래서 일단 내가 청와대에서 나가겠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뭐 변호사 활동 들어갈 것도 없이 예전처럼 시사평론 방송 활동할 것도 아니고 자숙하는 겁니다. 법정에서의 형벌은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서 위조라든지 업무 방해나 이런 것들이 형량을 얼마나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그건 죽을 죄는 아니거든. 근데 고백을 안 하면 죽을 죄가 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돼요. 그런데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가 네 복수하러 만든 조직입니까?
공수처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다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반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수처를 국민들이 지지했던 강력한 이유는 검찰이나 경찰이 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부패 엄단이 안 됐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혹시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과 검사로 앉혀놓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다가 유재수 감찰 무마까지 곁들여지니까 그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공수처 자체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도 설득력이 굉장히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어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공수처를 설립하면 누구부터 수사한다.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공수처를 두고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사유화지 뭡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인턴 허위로 증명서 발급한 거를 넘어서는 그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애초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보다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짓거리들이 더 환멸을 줍니다. 자, 지금 조 전 장관 가족 내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이슈와 쟁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참 기자들도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언론마다 다른 논조의 기사가 나오질 않나. 그리고 주목하는 포인트라든지 주제라든지 소재가 달라요. 그리고 저도 재판에서 있었던 발언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속기하듯이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 적은 것을 입수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은 굉장히 깊고 긴 내용인데도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잘 모르겠거든 그게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법정이 판사, 변호사, 피고인, 검사 이들끼리 일단 대화가 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청객에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내뱉었을 때 그 단어가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기자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자는 모 경제신문 기자는 그냥 자기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는 거 위주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자들도 그 잘못을 범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조국 전 장관이 그쪽 내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정경심 씨하고 그 동생 남매가 컨설팅 명목으로 월 86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그러면 뭐에 대한 860만 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거 투자다.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서 돈을 빼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돈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보장받아온 거다. 그리고 보장받기 위해서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대여를 한 것이고 투자가 아니라 이자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시절 해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했던 해명들을 보겠습니다. 8월 1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온 내용은 정경심 씨가 조범동 소개로 블루펀드, 그 코링크 P에서 하는 펀드죠. 블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조모 씨는 펀드 운영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됐다. 뭘 개코나 없습니까? 정 교수는 정경심 씨는 조범동 씨한테 펀드 투자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을 또 한 것은 이제 8월 21일에 운용사에서는 투자 대상 업체가 드러나지 않게 분기별로 펀드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펀드 운용 방식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를 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이고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를 어떻게 어디에 하는지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라인드 펀드 그렇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는 처음에 모금을 할 때는 몰라도 나중에는 그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거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라서 이미 그때 지적이 됐던 거고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기자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때 뭐 조국 전 그때 당시 후보자도 뭐 이렇게 서류를 흔들면서 이게 봐라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정경심 씨가 코링크 피 쪽 닥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뭘 투자처를 몰라요.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이거를 위조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게 또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뭐 공소장에 나와 있었고 검찰 발이라서 못 믿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하세요. 근데 청와대에서도 그 균형 인사 비서관 김미경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 사람 참고로 조국 교수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코링크 피 쪽에서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자료를 못 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대요. 근데 정경심 씨를 통해서 조국 교수는 그 자료를 전달받았거든요. 이 지금 거짓말을 청와대 관계자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를 속일 정도면 저희 같은 국민들 더 쉽게 속일 수 있는 거가요?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숨기는 자가 범인이에요. 각종 그 증거들을 통해서 이때 이제 그 보고서 때도 코링크 피 쪽에다가 지시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이라든지 전화로라든지 이것 다 전달을 했고 그러면서 허위 해명이 나오고 허위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했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거는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결격 사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무슨 아직까지도 지가 잘했다고 떠드는 지지자가 더 문제야. 안 쪽팔립니까 이거? 자 그리고 8월 19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범동이 그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웃기는 얘기고 요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8월 20일에는 이런 해명도 나옵니다.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 운용사인 코링크의 재무와는 무관하여 이렇게 나와요. 재무와 뭐가 무관합니까? 자, 지금 투자냐 대여냐를 다투고 있다고 했죠. 민정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실제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조범동의 부인인 이모 씨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라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 4인간 채무 내역에 넣어요. 그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이자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못 받고 있다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월 860 받았던 그게 이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조적조인가요? 이것도? 그리고 이자를 받을 거면 조범동 부인한테 받아야죠. 빌려준 게 조범동 부인한테 빌려준 건데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근데 왜 코링크 P한테 그거를 컨설팅 명목으로 받습니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된 것 자체는 모르쇠하고 있어요. 조범동이가 한 짓이고 정경심 조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웃기는 게 컨설팅을 또 그 정광보라고 하는 정경심 씨 동생이 또 받아요. 그래서 나누죠. 그 왜 돈이 그렇게 흘러다닙니까? 이거 변호인들 자기들이 생각해도 무리라고 볼 거예요. 변호인들이야 바늘 들어갈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어떻게 나가보려고 하는 게 변호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변호인들도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자포자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여가 그게 참 정경심 쪽에서 조범동 처에게 빌려준 돈이 5천인데 월 860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4인간 그 채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계약서가 있다라고 들이밀긴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거는 2015년 12월인데 계약서에는 2016년으로 나와 있고 이율도 달라요. 계약서에 11%인데 실제로는 10%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사후에 만들어진 문서일 가능성이 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더
앞서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평소에 내가 강남에 건물 좀 사고 싶다, 그거 한번 사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평소에 그냥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코링크피라든지 이쪽에 뛰어들면서, 사모펀드에 뛰어들면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나 요번에 잘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대학교 가고 싶어 라고 보냈어요. 그 사람의 희망사항이죠. 근데 그 메시지 주고받은 사람들이 부정시험이라든지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직간접적인 여러 증거들을 잘 엮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집어넣은 겁니다. 증거로. 그냥 평소에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다고 했으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상한 펀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래 돈이 좀 있는데 굳이 강남에 건물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이따위 변론도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씨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2006년에 주식을 해가지고 이미 돈을 확 불려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몇 배로 불렸더라? 2배도 아니에요. 요번에도 한탕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대도 않는 변호를 하다가 또 이상한 길로 접어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 얘기 왜 꺼내요? 논두렁 시계는 논두렁의 시계를 버린 사실이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유시민 씨 주장으로는 뭐 시계를 깼다 그랬다고 하고, 논두렁 시계도 이제 검찰 쪽의 인사들 주장은 국정원 공작이었다고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없던 사실이라고요. 확인이 안 된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강남에 내가 건물 사는 게 목표다라고 한 것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이게 지금 왜 고인을 끌고 들어갑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정말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부인이 돈을 수수한 것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사태가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 전 대통령이 무슨 사모펀드나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모펀드라든지 이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다면 지금 당당하게 자기가 뭐 펀드를 한다, 공직자에게 장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따위 얘기 못합니다. 자, 이 펀드로 어떤 장난을 치느냐,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좀 뼈대만 보자면, 자, 코링크피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럼 펀드를 하나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갖고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투자가 좋은 회사인가? 사실은 이 펀드 중에서 그 투자를 받는 회사 쪽하고 짜고 이렇게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회사가 뭐 튼실한 회사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자금은 그 핵심 관계자들은 빼돌리는 짓을 합니다. 조범동 씨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 코링크피의 뭐 실소유주는 익성이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데, 익성이, 자, 이건 논리 구조 자체가 틀린 게, 익성이 몸통이다 칩시다. 그러면 익성이 몸통이면 조국 정경심은 무죄입니까? 한 통속이면 어떡할래? 근데 익성 몸통도 아니고 익성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조국 일가 자금이 들어갔어요, 설립할 때는. 그리고 익성 흔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조범동 공소장 내용이 더 화려한데, 이 사람은 익성, WFM, 웰스 CNT 이런 회사들을 피해자로 만든 사기꾼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뭐 익성 몸통론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조범동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코링크피 펀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투자받은 회사는 부실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가 두 번째 펀드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펀드를 만들어서 어떤 회사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투자 조건으로 자기들이 먼저 투자했던 그 회사에 대고 CB,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걸 사줘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돌려막깁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하나 더 잡아가지고 또 펀드 하나 더 모집해가지고 또 투자하고 돌리고 하다가 횡령 규모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폰지라고 하는 사기죠. 이게 그 조범동이 했던 생쇼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배반당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참여당 간부 출신인 사람이 연루된,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라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신라젠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가 바로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그런 업체였고, 신라젠은 신라젠대로 이제 어떤 그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챙길 사람들은 챙기고 했던, 그 주가의 등락도 굉장히 심했던 그런 회사인데, 자, 신라젠에 돈을 댄 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 특이한 것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돈을 모았거든요. 시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자, 그럼 박근혜 정권 잘못이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파봐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과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국민참여당 관계자가 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라든지 그 구조를 활용했느냐? 변절자인가? 아니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 처먹은 분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죠. 노 전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무슨 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2015년쯤이었었나요? 2015년 12월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왜?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6억 원 정도의 자금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묘하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인 2017년 5월에 출소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기 출소예요. 공교롭게 겹친 거죠. 이 이철이란 사람은 국민참여당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유시민 씨하고 각별한 관계예요. 뭐 각별하다고 했을 때 둘도 없는 관계다, 뭐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유시민 씨 하면 이제 신라젠 문제 때문에 요즘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자, 신라젠 문제에서 유시민 씨 또 특이한 부분이, 유시민 씨는 사실 신라젠의 어떤 행사에 참석한 거, 그 다음에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에서 강연을 가진 거, 이것이 좀 특이한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해서 연루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그거 자체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유착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랬다면 유시민 씨가 화를 낼 일입니다. 나를 병풍으로 쐈단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낼 일인데, 그러고 있지 않아요. 신라젠에 대한 언급이 최근에 한국일보 인터뷰 정도에서 나왔고, 그동안에 사실 신라젠 얘기는 저는 언제 들었냐면요, 2019년 초쯤에 들었어요. 신라젠에 대한 얘기, 신라젠과 유시민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특별히 다른 증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이용당한 거 아닐까. 이용당한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제가 뭐 정치인이거나 정치인 출신인데 그런 대사기극을 벌인 그 신라젠이라든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랑 연루되는 것이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 연루돼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정치는 못하겠다.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혹시 정치는 안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신라젠에 대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신라젠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행사 이게 언제더라? 2015년 1월 신라젠 연구센터 창립 행사에 참석 경위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 서울경제 기자가 전혁수 기자라고, 이분이 이제 이 신라젠 문제 취재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왜 신라젠 행사에 갔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시민 씨가 했던 말이 대학병원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 이철 대표하고는 무관하다. 그 병원하고 인연이 있어서 참석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게 밝힌 유시민 씨가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철이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이었고 이분이 요청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하고 돌아온 게 전부다. 말이 바뀌었어요. 병원과의 인연을 강조하다가 이제는 이철의 부탁이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시민보다는 이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이 김창호한테 돈을 건넨 것도 그렇고요. 자, 이런 집단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게 조범동이 벌렸던 짓거리하고 규모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골격은. 규모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가 짱이에요. 확인된 것만 9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철이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12년이 싸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스테리는 요런 인간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는 굉장히 현란한 수법을 쓰거든요. 쉽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계좌도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밝혀냈을까? 김창호에게 돈이 갔던 사실을 어떻게 밝혀냈을까? 요거 좀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짓거리를 노무현 계승을 전면에 내걸었던 국민참여당 간부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고요. 이런 게 뭐 크라우드 펀딩이니 사모펀드니 이게 무슨 새로운 자본주의를 여는 첨단 자본주의 4.0 기술 같습니까? 혁신성장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미 투자자, 노동자, 이 사람들은 법에 잘 정해져 있는 대로 하더라도 언제든지 밀려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는 미인가 업체였어요. 이거 권력과의 결탁 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징역 12년밖에 안 나온 것도 화딱질 나는 일인데, 그 특이한 거는 이 이철 씨의 비서였던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아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 인사는 이철 씨 비서고 국민참여당 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지였다는 뜻입니다. 오랜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은 동지였다는 건 맞을 거예요. 비서였고, 기업에서도 비서였고, 정치적으로 동지였고. 근데 이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일설에는 이제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내부 고발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부 고발자들이 왜 내부 고발 이후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뭐 국민권익위에 들어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기업 자체가 문제라서 기업을 날려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 고발자 구제 차원에서 청와대에 취업한 건 아닐 거란 거죠. 청와대가 그걸 해야 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물론 내부 고발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일까? 아니 사실 자숙해야 될 처지잖아요. 내부 고발자라 치더라도. 근데 청와대에 들어갔고. 자, 근데 이 사람이 SNS 활동을 청와대 인사인데도 합니다. 지금 청와대 이상해요. 조국 전 수석부터 해서 SNS를 직장에서 그렇게 놔두는 것이 참 신기한 수준인데, 자,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철 씨의 비서이자 밸류인베스트 관계자, 국민참여당 출신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간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추적이 좀 어려울 겁니다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름을 뭘로 바꿨는지 알게 됐고요. 이건 뭐 특별히 알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홈페이지가 아니고 SNS를 하는 거예요. SNS에 들어가 보니까 진중권 씨와 한동훈 검사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이거는 뭐 직장에서 컨트롤이 안 됩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조국기 부대 사람인 것 같아요. 청와대 인사 SNS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대놓고 한동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어떤 게시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한동훈이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는데 딱 봐도 한동훈이에요. 이 게시물을 보면. 근데 지가 한동훈 욕할 계좌입니까? 한동훈 검사가 특수통이잖아요. 그 특수통 검사를 자기가 비리기업 출신인 자기가 욕할 계좌예요? 대단히 희한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관련한 청원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보면 관계자가 누가 청와대 일하고 있다라는 거에 따지는 그런 대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철의 비서 출신인 국민참여당 관계자 출신인 이 사람은 2월 1일 청와대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SNS에 그렇게 올렸어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인사인 것 같지 않은 그런 SNS 포스팅을 계속 해오다가 퇴직할 때 되니까 내가 청와대에 그만둔다라고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사람들 게시물을 계속 퍼오고 있어요. 특히 의정부 지역 선거운동을 이제 하려나 봐요. 이 사람의 향후 진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철이라는 사람이 9천억 이상의 돈을 사기쳐서 모으는 동안에 그리고 그 모은 걸 가지고 과연 김창호에게만 돈을 줬을까? 김창호 씨가 뭐라고? 그 사람이 국정홍보처장 출신이고 국민들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지방에 좀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노무현 지지 조직들 좀 추스리려고 그 정도 역할인데 그 사람한테만 돈을 줬을까? 이 청와대 지금은 퇴직한 이 사람은 앞으로 입을 좀 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 열어서 하는 얘기들은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 하여튼 간에 노무현 대통령 팔아가지고 김창호나 이철이나 그리고 유시민 씨도 그런 쓸데없는 의혹이나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자중하시죠. 조국에 대해서도 펀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법정 공방을 지켜보시던가. 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논두렁 시계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추미애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공소장 공개 제도를 무력화시키질 않나.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요. 자기 측근인 최도술, 안희정 이런 사람들 조사받을 때 그거 검찰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검찰이 칼날을 마저 휘두르면서 한나라당 찻대기를 잡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한테 주어진 정치적 위기를 재신임을 묻겠다라든지 또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로 돌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탄핵이 돼버렸고 그게 총선 승부수가 돼버렸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전차를 밟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건 배우세요. 수사 받을 거는 받게 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건 본인이 나서서 책임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정권 역시도 불행한 정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묶이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 특히 총선이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언제 나면은 호그와트 팟강 유료편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씁쓸합니다. 사실은 비극적으로 잃은 대통령이고 그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라든지 잘못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서 온전한 자리를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데 그를 잊겠다는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 놨던 초석까지 부셔가면서 하는 짓거리들. 이것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짓거리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환멸을 딛고
저는 패를 섞으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